네. 우리가 판결 등은 법원을 통해서 받죠. 그 다음에 집행증서는 공증인을 통해서 받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법원을 통해서 나오는데 특이하게 공증인이라는 약간 이제 사적인 면서도 공적인 존재가 공증인이죠. 여러분은 공증인이라는 공증사무소도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공증은 길거리 가다 보면 빨간색으로 공증간판이 있는 경우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등이 변호사 사무와 함께 공증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것을 법률 용어는 아닌데 겸업 공증인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이런 겸업 공증인 말고 공증만 담당하는 전업의 의미의 공증인이 있어요. 전업 공증인은 전국의 정원이 30명인데 둘 다 요거는 이제 법인이니까 변호사 자격이란 말은 이제 변호사들로 구성된 거고, 요 공증인은 전업 공증인은 변호사 자격자를 전제로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공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움직임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것에 있어서도 시험을 통해서 뭔가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공증인 자체의 시험을 보라든지 하는 움직임은 있으려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시험을 통한다라는 의미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 자격자라는 의미에서는 뭐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지만, 이 공증인 자체가 변호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자체의 직업에 있어서 택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즉 변호사 자격자를 전제로 하지 말고 공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 뭐 어떤 공증인 시험 같은 거. 근데 그런 거는 우리는 아니고 변호사 자격자를 전제로 하는데, 지금 요건을 변호사 중에도 다 못해요. 10년 이상이어야 돼요. 이제 경과 규정이 있어서 자꾸 올려가지고 종전에 5년 이상이었다가 지금 10년 이상으로 돼서 그 경과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뭐 10년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이제 10년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공증 업무를 한다는 게 지금 최고 경력 중에는 높은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증이 문서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줘서 쓰일 수 있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증인이 집행을 수락한 뭐 소비대차 계약서 같은데 채무자가 집행을 수락한 경우에, 다시 이거 수락 맞죠? 니은이 아니라 리을로 맞죠? 한 경우에 이게 이제 이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이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증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인의 업무는 단순히 인증만 하는 경우가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증은 뭐냐면 그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서명하고 요거 내가 작성한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공증인이 보고서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증은 인증 내지 사서 인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작성자 개인이 자기가 작성한 거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한편 공정증서 작성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갖고 공증인이 작성하는 거예요. 공증인이. 그러니까 이게 더 비싸죠. 그러니까 비용도 수수료도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형 시험 문제에 보면 공증받은 문서가 등장하는 게 있는 걸 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실제 소송에서 판결하기까지는 당사자의 주장 방어의 내용이 준비 서면 등을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 기록형 시험에서는 우리가 판결문을 쓴다든지 판결 절차의 진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를 물어보니까 정식의 준비 서면 등에 담아서 공방을 펼칠 내용을 지금 소송이 아닌 상태에서 내비치려면 어떻게 내비치냐? 내용 증명 등을 보낸 것 등을 내비치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 증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그 증인 내지 제3자가 뭐라고 말한 것을 인증서 같은 것에 의해서 인증받은 문서로 거기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기록형 시험에 있어서 내용 증명으로 나오는 것이 소송을 예를 든다면 준비 서면 등의 주장을 펼치는 내용이 담기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유형이고, 한편 인증서가 붙는 경우는 증인적인 내용이 증언 등이 그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해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소장을 지금 작성시키는 틀에서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형 문제에 있어서 그 기록형의 내 책에 보면 첫 페이지에 기록을 필요로 하는 뭐 그런 것 등에 대해서 한 챕터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 관계에 관한 것 등을 살피려면 종래의 호적 등본 등에 대칭되는 이제 신분 관계에 대한 증명서 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재적 등본이라는 것은 호적 등본보다도 더 이미 상당히 앞에 거에 그 기록을 보고 싶을 때는 재적 등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뭐 두세 대 정도 앞서서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 같은 걸 보려면 그 호주에 해당하는 분 이전 단계의 어떤 상황을 보려면 재적 등본을 봐야 되는데, 재적 등본은 아직도 그 증명 때문에 있는 것 같고, 호적 등본은 대체됐죠. 신분관계 증명서 등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게 가족관계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올 때는 뭐겠어요? 상속관계가 문제될 때 그 자료가 제시되겠죠. 상속관계가. 그래서 상속인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걸 볼 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등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건 주소에 관한 거고, 일견 주민등록도 뭐 어떤 가족관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주소에 관한 것 등이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 이 등본을 필요로 하는 게 상당히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떼느냐, 직접 자기 거 아닌 거 어떻게 떼느냐 해가지고 신문에 또 계속 문제되는 경우 같잖아요. 그 어떤 채권 추심 업체 같은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것을 갖고 가서 뗄 수 있는데, 실제는 소송 제기하기도 전에 주소 같은 걸 확보하려고 여러 가짜의 어떤 어음으로 돈 빌려간 이런 것 등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부작위로 어떤 사람 주민등록을 뗀다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소송상 필요하니까 그것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소제기를 증명하는 것을 법원에서 받아다가 남의 거 떼볼 수는 있는데, 그게 소제기 전부터 정보를 좀 습득하려고 좀 남용되는 게 신문기사로 가끔가다 나오는 거죠. 동사무소. 그래서 그런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것 등이 필요하고, 또 한편 또 다른 이제 서류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자동차 등록 원부라든지 뭐 상업 법인 등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등등에 대한 것이 그 기록형 책의 첫 챕터에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그와 아울러 요 사서증서 인증에 대한 설명도 해놓고 있으니까 그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는데, 이게 공증제도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업공증인 정원은 지금 30여 명인가 있는데 정원을 아직 못 채우고 있어요. 정원을.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는 이 노타리 공증인이 뭐 그 약국 같은 데서 막 해주고, 우리랑 제도가 틀려서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엄격하죠. 공증제도가 시스템이 틀려서. 그렇지만 접근성이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일반 변호사 법인에서는 이 공증을 가지고 자기 사무실 유지에 어떤 경비를 충당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공증사무소 간에도 경쟁이 있어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니고, 큰 제2금융권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이 집행증서라든지 돈 빌려준 그런 금융권, 이금융권 같은데 하고 결탁돼서 하나의 사무실에서만 잘 이렇게 됐어도 괜찮은데,
그게 다 이렇게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이 우연히 공정하러 오는 그런 정도만으로는 쉽지가 않게 이제 경쟁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공증의 그 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뭐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 경쟁이 심한가 봐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제도 같은 거를 좀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한편 손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급 정도만 돼도 가서 하겠는데 비용도 비싸고 그렇게 접근성이 어디 시내에 사무실 많은 데만 있지 뭐 곳곳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편 공증 수요를 창출을 하면서 또는 반대쪽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비용도 좀 저렴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공증을 이용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돈 빌려주고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빌려주니까 갚겠지 하니까 차용증도 없고 뭐 믿고 그런 게 제일 일반적이고 그 뒤에 뭐 차용증 받는 것도 좀 쑥스럽고 좀 민망한데 그 단계에서 조금 더 가서 공증까지 받아두겠다라면 조금 우리 어떤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한편 나중에 이제 분쟁이 터졌을 때 판결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확정하는 단계가 공증 받아놓으면 분쟁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예방적으로 빨리 집행권한이 받아둔 셈이 되니까 그런 점에 편의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공증제도가 널리 활용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증법에 대해서도 공증법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 왜 널리 우리가 민사절차를 하려면 독일식의 민사소송법에는 뭐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민사소송법 자체에 집행과 함께 중재까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 중재법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도 따로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 있죠. 그 다음에 좀 아까 회생 물어봤는데 파산, 회생에 해당하는 도산법, 정식 지금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이게 있죠. 그럼 민사소송법 해야죠. 민사집행법 해야죠. 중재법 조정 ADR 해야죠. 그 다음에 파산법, 도산법 해야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 해야지 민사절차법이 다 완결이 돼. 죽어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1년 365일 12시까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이 공증에 있어서 집행증서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문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공증을 받아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공증은 예방사법이란 용어를 써요. 예방사법. 사법부 할 때 사법 예방.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둠으로써 판결 절차 없이 이게 집행권한이 되는 거죠. 이 집행증서가 집행권한이 돼서 이걸로 이제 요 경우는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도 그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인한테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할 수 있으니까 판결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확정한다는 단계가 여기서는 없어도 곧바로 강제 집행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방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이 금전, 기타 대체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건물 임차했다가 임대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것 등을 미리 집행증서를 만들어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 5천만 원 받을 거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라는 개념이지 건물 인도, 부동산 인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증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 만든다면 이제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것을 집행증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 곧바로 이걸 가지고 가서 인도 받을 수 있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금전 기타 대체물만 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인도 등의 것은 판결 절차를 통해서 승소해서 인도를 받는 이 방법으로 가는 거 말고 집행증서를 만드는 방법은 현재로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그거와 비슷한 게 제소전 화해가 있어요. 화해에는 여러분이 아까 화해조서는 역시 민사소법 220조에 보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집행권원이 되는데 이 화해조서에는 소송상 화해는 포함해서 제소전 화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재판상 화해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이 소송상 화해는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호양을 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온 경우이고 제소전 화해는 민사상 분쟁이 있을 때 소송 제기에 앞서서 소송의 소제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해서 판사가 그 다툼에 대해서 알선을 해서 조서가 되면 그게 어떤 결과로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의 공정적인 판사에 관여인데 실은 판사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공정적인 역할만 하는 거고 당사자가 어느 정도 타협된 것을 갖고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소전 화해가 단순한 공정적인 것에 그친다라는 게 교과서 어딘가 읽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제소전 화해의 대상은 금전 청구 이외에 아까 건물 인도 청구까지도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소전 화해라는 것은 역시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 인도한 다툼에 대해서 판사가 사인해 주면서 그게 확정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니까 제소전 화해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원래는 분쟁이 있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분쟁이 반드시 있는 거가 아니라 그냥 공증에 통해서 판사의 공증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쉽게 얻는 것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제소전 화해와 공증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에 있어서 지금 올해 2월까지 작년 2월부터 내가 공증법 개정도 하고 있는데 공증에 있어서 집행증서의 대상 범위를 이러한 부동산 인도에까지 확대하는 이런 개정안이 지금 내가 의원으로서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고 있었는데 통과되려다가 지금 무슨 FTA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얼른 통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지금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때보다 폐기가 지금 딱 끝날 때라서 여러분이 헌법적으로 보면 자동 폐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렵게 갔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공정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제소전 화해가 유명무실하게 민사상 분쟁이 있는 걸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쪽 공증에 있어서의 대상이 부동산 인도 등에는 안 되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등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빨리 회수한다든지 하는 수단으로 이 제소전 화해가 조금 약간은 남용적으로 쓰이는 그 점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이쪽에 흡수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심사와 임차인의 보호까지를 겨냥한 어떤 법안을 부동산 인도에 대해서도 집행증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엄격함을 둬가지고 아무래도 공증인이 하는 거니까 법원이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엄격한 절차를 두면서 또 부동산 인도에까지도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국회에 보내놓고 법사위까지 가는 단계에서 막판에 국회의원들이 틀어져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4월에 선거 끝나면서 이게 폐기되니까 다시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밟아야 되는데 엄격하게 확 통과됐었으면 12월 30일 저번 때
통과됐었으면 또는 2월 달에 통과됐었으면 했는데 다시 시작하면 조금 또 상당히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그래서 이 집행증서에 있어서의 대상은 현재는 금전 기타 대체물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부동산 인도 등에까지 확대해서 집행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됐고요.